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주둔지는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제707 특수임무단의 한 훈련장은 예외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인공 암벽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한 명의 군인이 말없이 로프에 매달려 있었다. 방수 전투복과 헬멧 사이로 드러난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은 그녀가 이 굳은 날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대장 서지혜.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전사를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지혜야, 이제 그만 내려와. 이러다 감기 걸리겠다. 사령관이 쓰러지면 부대 전체가 마비야. 암벽 아래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친 사람은 그녀의 유일한 동기이자 부사령관인 박진우 중장이었다. 서지혜는 마지막 홀드를 단단히 붙잡고 몸을 끌어올린 뒤 능숙하게 하강 로프를 이용해 땅으로 내려왔다. 헬멧을 벗자 빗물에 젖은 짧은 머리카락 아래로 4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단하고 서늘한 인상의 얼굴이 드러났다.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감이 무뎌졌나 싶어서. 우리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그녀가 말하는 아이들은 특전사 요원들을 의미했다. 서지혜는 총장님이나 사령관님이라는 호칭보다 현장의 부대원들이 그녀를 참모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언제나 현장의 가장 낮은 곳까지 직접 살피고 부하들의 전투와 끈이 풀어진 것까지 지적하며 함께 뒹구는 그녀의 성격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녀에게 권위는 번쩍이는 4개의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실력과 부하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7군단 쪽으로 파견 나간 우리 아이들, 월동 준비는 잘하고 있나? 그쪽 신임 군단장, 평이 아주 대단하던데. 서지혜가 툭 던지듯 물었다. 박진우 중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오정택 중장 말인가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의 전형이지. 위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고 아래로는 군홧발로 밟는 스타일이라고 하더군. 벌써부터 군단 본부 전체가 얼음장 같다는 소문이 파다해. 정치군인인가? 서지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군인은 오직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내일 오전에 7군단 쪽으로 비공식 방문을 해야겠어. 파견 부대원들 격려도 할 겸 그 대단하다는 신임 군단장 얼굴도 멀리서나마 구경해볼까. 박진우 중장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서지혜 사령관의 비공식 방문은 요란한 의전 없이 수행 인원도 최소화한 채 야전 지휘관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내일 또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질지 그는 예감할 수 없었다. 북진 선봉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군단 본부 건물 전체는 이제 막 이사를 마친 집처럼 어수선하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한 오정택 중장의 취임식이 내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군단장 집무실이라고 가져온 건가? 자네 눈에는 이게 최상급으로 보이나? 떡 벌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오정택 중장이 집무실 중앙에 서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새로 들여온 육중한 원목 책상이었다. 군수참모인 박 대령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군단장님, 규정상 부대에 보급된 비품 중 가장 상태가 좋은 최상급품으로 비치했습니다. 규정? 규정. 내가 지금 자네에게 규정 강의를 듣자고 여기 서 있는 것 같나? 당장 용산에 연락해.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해. 내일 취임식 끝나고 합참의장님께서도 잠시 들르실 수 있는데 이런 허접한 책상을 보여드릴 겐가. 오정택에게 군단장이라는 자리는 그의 군 경력의 정점이 아니라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군단의 전투력이 아니라 상급자에게 보여줄 의전과 실적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노후화된 GOP 초소 보강 예산을 전용하여 자신의 집무실과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할 만큼 자신의 안위와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군수 참모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내쫓고는 창가에 서서 만족스럽게 정돈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있을 취임식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열 연습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하찮은 것들. 나 오정택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 가도에 취해 그 개미 같은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지혜는 약속대로 박진우 부사령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최소한의 수행원 김현수 소령만을 대동한 채 7군단 사령부 영내로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은 화려한 사성장군 예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부대 마크도 거의 식별되지 않는 평범한 신형 방상 외피의 전투모를 푹 눌러 쓴 영락없는 일선부대에서 막 달려온 중년의 야전 장교 모습이었다. 사령관님, 그래도 군단장에게 예방 보고는 하시는 것이 됐네. 조용히 우리 아이들만 보고 갈 거야. 저기 파견대 막사가 어디지? 김소령이 막사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려는 순간이었다. 군단 본부 건물 중앙 현관에서 요란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인형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갓 다림질한 듯한 전투복에 광택이 번쩍이는 전투화를 신은 오정택 중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을 마중하기 위해 직접 현관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다. 오정택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서서 두리번거리는 서지혜와 김소령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동선에 누군가 불쑥 나타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거기 비키지 않고 뭐 하는 건가? 오정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에는 허름한 방상 외피 차림의 서지혜가 기껏해야 영관급 장교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무원 정도로 보였다. 김현수 소령이 깜짝 놀라 경례를 붙이며 신분을 밝히려 했지만 서지혜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오정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서린 것은 순수한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무시였다. 서지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나갈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오정택의 신경질을 돋우었다. 감히 일개 영관급 장교 따위가 군단장인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주변에는 그의 위엄을 지켜보는 부관들과 참모들이 널려 있었다. 본보기를 보여야 했다. 어느 부대 소속인데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는커녕 길도 트지 않는 건가. 요즘 군대가 얼마나 빠졌는지 내 놈 하나만 봐도 알겠군. 썩 비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정택은 서지혜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쳤다.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현수 소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고 오정택을 수행하던 참모들조차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감히 누군가의 몸에, 그것도 군단 영내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지혜는 오정택의 손길에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민 오정택의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천천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모욕감 대신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과 냉정한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오정택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만족한 듯 쯧하고 혀를 차며 그녀를 지나쳐 가려 했다. 그는 이 불쾌한 해프닝을 통해 신임 군단장의 위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잠깐. 오정택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다. 서지혜는 어느새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푹 눌렀었던 전투모를 살짝 들어 올렸다. 잿빛 하늘 아래 그녀의 두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그 행동 후회하게 될 걸세. 그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오정택은 코웃음을 쳤다. 후회? 내 놈이 감히 누군데 나에게 후회를 운운하는가. 당장 헌병대에 넘기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대라. 서지혜는 대답 대신 김현수 소령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김소령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마치 얼어붙은 대지를 깨부수는 천둥처럼. 충성.
현 시간부로 특수전 사령관 서지혜 대장님께서 제7기동군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전 부대 차렷. 특수전 사령관 서지혜 대장. 오정택의 뇌가 그 단어들을 조합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창백한 공포가 채웠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허름한 차림의 이 중년 장교는 일개 영관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한 계급 높은 하늘과 같은 사성 장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특수부대의 최정점. 대한민국 군 서열상으로도 손에 꼽히는 최고 지휘관. 바로 그 강철의 별 서지혜였다. 오정택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군 경력의 거대한 오점을, 아니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를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비에 젖지 않은 마른 땅 위였지만 그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서지혜는 얼어붙은 오정택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오정택 중장. 자네의 취임식 아주 기대가 되는군. 특수전 사령관 서지혜 대장.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무게를 깨닫는 순간 오정택 중장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밑에 있는 개미처럼 보였던 존재가 실은 하늘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용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변명, 애원, 반박, 그리고 체념. 하지만 그의 혀는 굳어버렸고 그의 몸은 마치 동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혔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았다. 자신을 수행하던 참모들의 경악과 공포가 섞인 눈빛, 저 멀리서 상황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새파랗게 질려가는 예하부대장들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꿰뚫어보는 서지혜의 차가운 눈동자. 그 모든 것이 그를 압박했다. 사령관님, 파견 부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서지혜의 곁을 지키던 김현수 소령이었다. 그는 오정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휘관에게만 집중했다. 그 태어남이 오정택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서지혜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본 것처럼 오정택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의 목적지였던 파견대 막사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 어떤 추가적인 질책이나 지시도 없었다. 그 무시야말로 오정택의 위신을 산산조각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한 군단의 사령관이 그가 부임한 부대의 영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것이다. 서지혜가 몇 걸음 옮겼을 때 정신을 차린 오정택의 비서실장과 작전참모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대장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군단장님께서 신임 부임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감에 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잠시 저희 군단장실로 가셔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며 노여움을 푸시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절박함이 가득했다. 군단장이 사성 장군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7군단 전체의 군기문란, 지휘체계 붕괴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대로 서지혜가 불쾌감을 안고 돌아간다면 내일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어떤 괴물들이 쏟아져 내려올지 모를 일이었다. 서지혜는 그들을 막아서지 않고 그들의 어깨 너머로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정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들의 군단장은 저기 서 있는 오정택 중장일 텐데 왜 자네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가?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비서실장과 작전참모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휘관이 저지른 잘못을 부하들이 수습하러 나서는 군 조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을 그녀는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을 보러 왔네. 내 부하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새로운 군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을 뿐이야. 그런데 궁금증 하나는 확실히 풀린 것 같군. 서지혜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는 오정택의 무너진 자존심과 이제 막 부임한 지휘관에 대한 불신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목격한 이들의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지혜의 방문 소식에 막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지만
이내 특전사다운 침착함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분주해졌다. 하지만 서지혜가 막사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나 도열이 아니었다. 사령관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파견대 팀장인 강철민 상사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달려나와 물었다. 아까의 소동을 멀리서나마 목격한 것이었다. 서지혜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강 상사, 내가 이 정도로 다칠 몸으로 보이나? 그보다 자네들 월동 준비가 더 걱정이군. 보급된 신형 방한 피복은 다들 지급받았나? 야간 투시경 배터리 재고는 충분하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막사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온수 보일러의 압력 게이지를 직접 확인하고 보급된 전투 식량의 유통기한을 점검했으며 한 병사의 전투와 밑창이 달아있는 것을 보고는 당장 교체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부하들의 안전과 복지에만 쏠려 있었다. 한 젊은 하사가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그분은 새로 오신 군단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지혜는 병사들의 침상에 걸터앉아 전투와 끈을 고쳐 매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막사 안의 모든 대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지휘관의 인격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우리는 방금 7군단 신임 군단장의 진짜 모습을 본 것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대원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존경심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젠장, 젠장, 젠장. 육중한 원목 책상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주먹을 내리치며 오정택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지혜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군 생활이, 내 별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는 미친 듯이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육사 동기, 선배, 그가 라인이라고 믿었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서지혜 대장의 어깨를 밀쳤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저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했는데 특전 사령관께서 잠시 다녀가셨다는 식의 애매한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들은 하나같이 오장군 축하하네. 이제 탄탄대로겠군. 하는 영혼 없는 축하 인사만 건넸다. 아무도 그의 절박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가 생각해낸 최선이자 최악의 수는 정면 돌파였다. 내일 취임식에서 최대한 많은 VIP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인배처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서지혜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다. 7군단 연병장은 화려하게 꾸며졌다. 각군 총장과 합참의장까지는 아니지만 육군 본부의 주요 지휘자들과 인근 부대장들이 모두 참석해 성대한 행사가 펼쳐졌다. 오정택은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미리 준비한 취임사를 힘차게 읽어내려갔다. 본관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 최정예 제7기동군단장으로 부임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 엄정한 군기가 살아 숨쉬는 군대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엄정한 군기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연병장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와는 달리 완벽하게 각이 잡힌 사성 장군 정복을 입고 그곳에 앉아있는 서지혜 대장. 그녀는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굳게 입을 다문 채 단상 위에 오정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오정택은 취임사를 몇 번이나 더듬거렸다. 취임식이 끝나고 이어진 다과회. 오정택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육군 참모총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서지혜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모든 이목이 그에게 쏠렸다. 대장님, 어제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정택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신임 부임의 중압감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장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저지른 저의 불찰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알아보지 못한 실수와 과도한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그의 사과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없었다. 주변의 장성들은 숨을 죽이고 서지혜의 입을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정택의 군 생활이 결정될 수도 있었다. 서지혜는 담담한 표정으로 오정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주변의 다른 장성들에게도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오 중장, 고개를 들게. 오정택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폈다. 나는 자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네. 나 역시 야전에서는 계급장보다 방탄모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니까. 오정택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용서의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지혜의 다음 말이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네. 첫째, 대한민국 군단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하에게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 둘째, 그 대상이 상급자였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지 만약 일개 병사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는 점. 자네의 그 생각이 나를 매우 불쾌하게 하네. 그녀의 말은 정확히 오정택의 폐부를 찔렀다. 오 중장. 군기는 고함과 폭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솔선수범과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일세. 나는 어제 자네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아니라 자네의 행동에서 7군단의 미래를 보았네. 그리고 심히 우려스럽더군. 서지혜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오정택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육군 참모 총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몸을 돌렸다. 그녀는 오정택을 용서하지도 질책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리더로서 실격 판정을 내렸을 뿐이다. 오정택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수많은 동료와 후배 장성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는 군단장 취임식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지혜는 7군단을 떠나 자신의 지휘 차량에 오르며 김현수 소령에게 지시했다. 김소령, 지금 즉시 감찰실장 연결하게. 7군단에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의 보급 및 복지 실태에 대한 비공식 감찰을 지시한다고 전해. 그리고 7군단 전체의 안전 관련 서류를 요청하게. 뭔가 아주 많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그녀의 눈빛은 이제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 부패하고 무능한 지휘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군과 그 병사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령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취임식의 굴욕적인 기억을 애써 지워내려는 듯 그는 더욱더 집무실의 화려함에 집착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나 볼 법한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윤기가 흐르는 고급 가죽 소파, 벽에는 역대 7군단장들의 초상화가 금빛 액자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속에서 자신이 아직 이 군단의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려 애썼다. 취임식의 사건 이후 7군단에는 피비린내 나는 군기잡기 광풍이 몰아쳤다. 오정택은 자신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 즉 부하들을 쥐어짜는 방식을 택했다. 전투와의 광택 상태, 각 잡힌 모포, 심지어 식판의 잔반까지 그의 날카로운 지적은 사소한 것까지 파고들었다. 장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끝없는 작업과 점호, 징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특전사령부에서 우리 군단 안전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고. 오정택은 작전 참모의 보고를 받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의 굴욕감은 이제 서지의 개인에 대한 분노와 경멸로 변해 있었다. 서지의 그 여자 필드에서 구르기만 해서 그런지 정치를 모르는군. 감히 서류로 나를 잡으려 들어? 어디 해보라지. 그는 즉시 군단의 모든 참모를 소집했다. 전부대 안전 관련 서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모든 점검 일자는 최신으로, 모든 서명은 누락 없이.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게 하란 말이다. 이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야. 육사 출신 엘리트 군단이 저 특전사 촌뜨기들에게 한 수 가르쳐줄 기회다. 그의 명령에 따라 7군단 본부와 예하부대는 며칠 밤낮으로 서류 작업에 매달렸다. 존재하지 않았던 점검 기록이 생겨나고 과거의 날짜들이 최신으로 둔갑했으며 수많은 서류들이 실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완벽한 가상현실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재탄생했다. 오정택은 산더미처럼 쌓인 완벽한 서류 뭉치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철벽 같은 서류 앞에서 서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오정택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달리 서지혜의 지휘통제실은 모든 것이 실용성과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장식용 그림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지형과 부대 위치가 표시된 거대한 전술 지도였다. 그녀와 특전사 감찰실장 그리고 핵심 참모들은 7군단에서 보내온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사령관님,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지난 1년간의 안전점검, 장비관리, 물자, 보급 현황까지 마치 교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찰실장인 이정훈 대령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서류만 본다면 7군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되는 부대였다. 서지혜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최전방 GOP 초소의 유류 보급 및 난방기 가동 현황 보고서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한겨울인 1월의 유류 소모량을 가리켰다. 이 대령, 혹한기 GOP 초소의 1일 표준 유류 소모량이 얼마지? 통상 시간당 3리터, 1일 72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 가감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은 1일 평균 40리터로 되어 있군. 1월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초소 안에서 장병들이 얼어 죽으라는 건가 아니면 난방기 대신 전우회로 버티기라도 했다는 건가. 서지혜의 지적에 참모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사격장 정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한 군수과장 작년 12월 15일에 서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이 사람 휴가 아니었나? 인사처 기록하고 대조해봐. 잠시 후 한 참모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맞습니다. 사령관님, 군수과장 김중령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정기 휴가였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서지혜의 수십 년 야전 경험에서 비롯된 직관이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기 시작한 것이다. 완벽한 보고서는 가장 의심스러운 보고서다. 서지혜가 나지막이 말했다. 전쟁터는 혼란스럽고 훈련은 늘 변수가 생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대는 문제를 숨기고 있는 부대일 뿐이야. 이 서류들은 유령이야. 실체는 없고 흔적만 있는 유령. 이제부터 이 유령들을 사냥한다. 인사, 군수, 작전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작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찾아내. 그 실오라기를 당기면 저 거대한 거짓말의 외투가 통째로 벗겨질 테니. 그녀의 명령에 따라 특전사 지휘통제실은 거대한 정보 분석센터로 변모했다. 참모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대조하고 행간에 숨겨진 진실의 파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경기도 포천의 7군단 예하 수색대대 훈련장. 서지혜의 지시에 따라 김현수 소령과 파견대 팀장 강철민 상사가 이끄는 소규모의 복지 점검팀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의 공식적인 임무는 이곳에서 합동훈련 중인 특전사 파견대원들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요란한 의전이나 보고 없이 조용히 훈련장 구석의 임시 막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훈련에 지친 7군단 수색대대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고생들이 많군. 날도 추운데 이거라도 한 잔씩 하게. 김소령이 준비해온 따뜻한 캔커피를 병사들에게 건넸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병사들도 격에 없이 다가오는 특전사 간부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 상사는 한 병사가 절뚝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전투화가 불편한가? 발에 물집이라도 잡혔나 보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병사는 겁을 먹은 듯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강 상사는 그의 전투화를 가리켰다.
밑창이 다 닳아서 수평이 안 맞지 않나. 저래서야 발목 나가기 십상이지. 보급 신청 안 했나? 신청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사실 방한 장갑도 구멍난 채로 쓰는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보급이 제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상급 부대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면 어디선가 새 장비들이 나타나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 갑니다. 한 명의 입이 열리자 둑이 터진 것처럼 병사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막사 소화기 저거 겉에 붙은 점검표는 녹색인데 얼마 전에 한 선임이 몰래 확인해 보니 유효기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간부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GOP에 있을 때 난방유가 부족해서 밤에는 거의 냉골에서 잤습니다. 감기 걸린 인원이 속출했는데 보고서에는 전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질병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현수, 소령과 강철민 상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기강 회의가 아니었다.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특히 위조된 소화기 점검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의 증거였다. 김소령은 즉시 보안 회선을 통해 서지혜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 서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강철 같은 결심으로 바뀌었다. 알았다. 철수하게. 보고를 마친 그녀는 지휘통제실 중앙의 전술지도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7군단의 부대 배치 현황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거짓된 보고서 뒤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만 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개인적인 모욕감은 이미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사성 장군으로서 그녀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무의 문제였다. 서지혜는 비상용 직통 전화기를 들었다.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장 연결해주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지혜 대장입니다. 7군단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 감찰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요청이 떨어지기 무섭게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심장부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경기도 이천의 제7기동군단 사령부였다. 자신의 완벽한 서류의 성벽 안에서 승리를 예감하던 오정택은 그 성벽 자체가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평화롭던 부대의 일상은 경광등 없이 조용하지만 위압적으로 연이어 들어서는 검은색 세단 행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차량 번호판에 선명히 박힌 6번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미처 상급 부대에 보고를 올리기도 전에 선두 차량에서 내린 한 장성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눈매와 서리빨 같은 기세를 지닌 소장. 그의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비위를 감찰하고 처단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이 선명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7군단에 대한 전면 직무 감찰을 개시한다. 모든 영내 출입을 통제하고 군단장을 즉시 대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나 요청이 없었다. 오직 통보와 명령만이 존재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직인을 받은 감찰 명령서는 그 어떤 지휘관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7군단 사령부 본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참모들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뛰어다녔고 전화벨 소리가 사방에서 비명처럼 울렸다. 그 시각 오정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서류에 성을 쌓아 올린 그는 서지혜가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군단장님, 육군본부 감찰팀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감찰실장과 그의 팀원들이 들이닥쳤다. 오정택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
그리고 본능적인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깨달았다. 서지혜가 자신의 머리 위로 육군본부라는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었다. 오정택 중장. 감찰실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육사 선후배 사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부터 7군단에 대한 무기한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감찰 기간 동안 오 중장의 군단장으로서의 모든 지휘 권한은 일시 정지된다. 군단 내 모든 서류의 원본과 시설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감찰팀에게 즉시 인계하도록. 오정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이럴 수는 없네. 감찰실장, 자네와 내가 어떤 사이인가?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특전사령관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음해라고. 감찰실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감찰은 특전사령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그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에 따라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안일세. 그리고 오 중장, 지금부터 자네는 나의 선배가 아니라 육군 감찰 규정에 따른 피감찰인일 뿐이야. 그 한마디에 오정택의 모든 저항은 힘을 잃었다. 그의 성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감찰은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특전사로부터 이미 핵심 정보를 넘겨받은 감찰팀은 7군단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들은 완벽한 요약 보고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수색대대 막사 소화기 전량 수거해서 내용물 성분 분석해 GOP 보급 창고 유류 재고 실측하고 과거 1년간의 원본 출납 기록 대조해 군단장 집무실과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 그리고 같은 기간 동결된 예하부대 복지 예산 내역 전부 가져와. 감찰팀은 서류의 유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해부하고 있었다. 위조된 소화기 점검표가 붙어있던 소화기를 그 자리에서 절단하자 안에서는 굳어버린 하얀 분말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 장병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여주기식 신형 장비들이 숨겨져 있던 창고가 개방되었고 거짓된 보급 기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감찰팀의 서슬 퍼런 추궁 앞에 오정택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했던 참모들과 간부들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정택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려 자신들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실토했다. 군단장의 권위를 내세워 예산을 전용하고 서류 조작을 지시했으며 부하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정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마호가니 책상과 최고급 소파는 이제 그의 탐욕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물이 되어 있었다. 한 달 뒤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 최고 위급 장성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위원장석에 앉았고 그 옆으로 군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본부 실장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했다. 위원회 한쪽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서지혜 대장이 배석했고 반대쪽 피징계인 석에는 계급장이 제거된 군복을 입은 오정택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감찰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달간의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피징계인 오정택 중장은 지휘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부하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또한 군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서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겁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위원회에 참석한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참모총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오정택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오정택 중장 할 말 있는가? 오정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과도한 업무 의욕, 부하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특전사령관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 그의 변명에는 끝까지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었고 오직 남 탓과 상황 탓뿐이었다. 그때 참모총장이 서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지혜 대장, 이 사안을 처음 제기한 지휘관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서지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오정택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위원회 전체를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의미, 어깨에 짊어진 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진정한 군기란 번쩍이게 닦은 전투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최전방 초소의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소화기 안에 분말이 굳어있지 않을 때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부하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신의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며 오정택을 잠깐 응시했다. 피징계인 오정택 중장은 이 군복을 입을 자격도 저 별을 달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더 이상의 변론은 필요 없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위원장인 육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고 최종 판결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피징계인 오정택 중장에 대해 군인사법 제57조에 의거 군인 징계령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에 처한다. 파면과 동시에 군 검찰의 신병을 인계하여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등 본위원회에서 확인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 후 기소 조치할 것을 명한다. 파면. 그 차가운 단어가 오정택의 뇌리에 박혔다.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 앞으로 보장되었을 막대한 연금,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군인에게 내려지는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이등병 강등이라는 비현실적인 굴욕보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이 냉혹한 현실이 어쩌면 더 잔혹하게 느껴졌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음해입니다. 오정택의 절규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결국 양쪽에서 팔을 붙드는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퇴장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법과 원칙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봄. 7군단에는 덕장으로 이름 높은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했다. 오정택이 꾸며놓았던 화려한 집무실은 다시 평범한 군 지휘관실로 돌아왔고 그렇게 아낀 예산은 최전방 GOP 부대의 방한 시설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되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실전적인 훈련이 재개되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같은 시각 서지에는 강원도의 한 험준한 산악훈련장에서 특전사 대원들의 동계 전술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젊은 용사들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현수 소령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건넸다. 사령관님, 7군단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장병들이 이제야 군대 갔다고 한답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서지혜는 훈련에 열중하는 대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피어오르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김소령.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을 뿐일세. 그녀의 시선 너머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젊은 용사들이 힘차게 포효하고 있었다.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니까. 오늘 인생만세 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학창시절 남편을 조롱하던 오만한 동창생들에게 현역 해병인 아내가 직접 지옥 훈련을 선사하는 통쾌한 사연입니다. 포항의 칠흑 같은 밤, 동해의 칼바람이 해병대 1사단 연병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연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해병대 소령이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매서운 눈빛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1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야, 박진우.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청룡그룹의 황태자 최강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힘없고 내성적인 진우를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들의 폭력과 조롱은 진우의 학창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그 상처는 해병대의 혹독한 훈련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아내 강세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진우와 같은 해병대 소속으로 현재 해병대 2사단에서 복무 중인 대위였다. 진우는 아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진우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그 인간들 생각했어요? 세아의 물음에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등산 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갈게요.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세아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세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동창회 등산 모임 날이 밝았다. 진우와 세아는 등산복 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김포 문수산으로 향했다. 문수산은 해병대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어이, 박진우. 오랜만이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강민이었다. 그는 15년 전과 변함없이 오만한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과거 진우를 괴롭혔던 패거리들, 오태식과 윤대영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현재 최강민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래, 오랜만이다. 진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여전히 빌빌대는 건 여전하네. 듣자 하니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군발이 됐다며? 최강민은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아내와 다른 동창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옆에는 누구셔? 내 깔따구? 생긴 건 멀쩡한데 남자 보는 눈은 영 꽝이시네. 최강민의 조롱은 진우를 넘어 세아에게까지 향했다. 진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남편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는 건 어느 나라 예의범절이죠? 세아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여자 뭔데 진짜? 뭔데 끼어드세요? 저는 박진우 소령의 아내 강세아 대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문수산은 제 관할 구역이기도 하고요. 세아의 말에 최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내가 대위라고? 웃기지 마. 내가 대위면 나는 사단장이다. 최강민은 세아의 말을 비웃으며 무시했다. 하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군기를 제가 한번 잡아드리죠. 세아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적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전원 집합. 세아의 우렁찬 목소리가 문수산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병대 대위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다는 놈은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알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세아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대답 안 하지? 다시 한번 묻겠다. 알겠나? 강세아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최강민과 패거리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미필인 최강민은 어설프게나마 군인 흉내라도 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TV에서 본 것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외쳤다. 충성. 그러자 옆에 있던 오태식과 윤대영도 눈치껏 뒤따라 외쳤다. 성. 그 순간 강세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다 못해 살기마저 어렸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충성이라 지금 여기가 어디 육군 훈련소인 줄 아나? 그녀는 천천히 최강민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것들이 군대를 가봤어야 알지. 들어라. 충성은 육군, 필승은 해군과 공군, 그리고 여기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의 구호다. 머리에 똑똑히 새겨둬. 못 배운 티 팍팍 내지 말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싸늘한 눈으로 그들 모두를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그들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의 목소리가 산 전체를 울릴 듯이 커졌다. 대답. 필승.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찢어지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제야 강세아의 입가에 만족스럽다는 듯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좋아. 지금부터 산 정상까지 구보로 이동한다. 낙오하는 놈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구보 시작. 세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허둥지둥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세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15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악몽이 서서히 걷히는 순간이었다. 구보 시작. 강세아 대위, 아니 강세아 소장의 불호령은 문수산 초입의 고요한 공기를 찢었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 그리고 명품 등산복으로 치장한 그들의 아내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군대라고는 TV에서나 본 게 전부인 그들에게 구보라는 단어는 생소하고도 위압적이었다. 뭐하나? 군말 없이 뛰지 못할까? 세아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운이 실렸다. 그녀는 가장 뒤처져 있던 윤대영의 등을 강하게 밀쳤다. 악! 윤대영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무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뜀박질을 시작했다. 값비싼 등산화는 익숙지 않은 산길 위에서 불편하게 삐걱거렸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땀으로 엉겨붙기 시작했다. 핵저 전현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최강민의 아내 김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불평을 쏟아냈다. 그녀는 세팅한 머리와 화장이 망가지는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발이라도 그렇지 민간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자기야, 당신 뭐라도 좀 해봐. 오태식의 아내 역시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최강민과 오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아의 눈빛에서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해병대 소령이라는 박진우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듯 그의 아내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야, 최강민. 너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고작 대위 계급장 단계지배한테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어? 오태식이 최강민을 부추겼다. 청룡그룹의 황태자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최강민의 자존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시발 두고 봐. 최강민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단숨에 제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세아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똑바로 안 뛰어? 자세 불량. 팔은 90도로 유지하고 시선은 전방 15도를 주시한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세아는 마치 훈련소의 악마 교관처럼 그들의 자세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불호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등산로를 지나던 다른 등산객들은 기이한 광경에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 못 가겠어. 오빠, 나 더는 못 가. 결국 윤대영의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울음 섞인 하소연에 윤대영이 세아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저기요.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제 아내가 쓰러졌잖습니까? 쓰러져? 군장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해서 주저앉은 걸 가지고 어딜 엄살이야. 전우가 뒤처지면 이끌어주는 게 전우애다. 업고 뛸 수 있도록. 뭐라고요? 업고 뛰라고? 윤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못 알아들었나? 내 아내, 내가 업고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란 말이다. 아니면 여기서 둘 다 나고 처리하고 군법으로 다스릴까? 세아의 협박에 윤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군법이라는 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낑낑거렸다. 하지만 평소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던 그가 아내를 업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우가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윤대영의 아내를 자신의 등에 업었다.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물론 세아조차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진우는 15년 전 그들의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던 약하고 내성적인 소년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 다져진 그의 단단한 등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가자. 진우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 다시 묵묵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등에는 윤대영의 아내가 그리고 15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가 함께 엎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힘찼다. 진우의 행동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강민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박진우의 의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부끄러움과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렇게 한참을 더 올랐을까 드디어 문수산 중턱의 쉼터가 나타났다. 세아는 그제야 잠시 멈춰서서 휴식을 명했다. 10분간 휴식. 각자 수분 보충하고 호흡 정리할 수 있도록.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아내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넋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야, 박진우. 최강민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진우는 물통에 물을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너 정체가 뭐냐? 그리고 내 와이프는 진짜 대위 맞아? 최강민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경계심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낱 공무원인 줄 알았던 박진우는 해병대 소령이었고 그의 아내는 고작 대위라고 하기에는 상상 이상의 카리스마와 통솔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우는 최강민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정체? 나 해병대 소령 박진우다. 그리고 내 아내는. 진우가 입을 여는 순간 세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소개는 내가 직접 하지.
세아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말끔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대위 계급장이었다. 나는 해병대 이사단 소속 강세아 대위다. 보다시피 별 볼 일 없는 계급이지. 그런데 말이야. 세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너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문수산 일대는 우리 해병 이사단의 작전 지역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지역의 위기 대응 총괄 지휘관은 바로 나 강세아 대위로 임명되었지. 세아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이사단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현 시간부로 문수산 일대 민간인 통제 훈련 개시. 현장 지휘관은 강세아 대위에게 위임함. 훈련 방해 및 지시 불이행자는 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에 의거 즉결 처분 가능함을 통보함. 그리고 메시지 발신인의 이름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강태준. 최강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태준. 그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얼마 전 서해 최전선을 시찰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해병대 내에서도 강골 중의 강골로 알려진 바로 그 인물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너희들은 지금 실전과 다름없는 군사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룹의 황태자께서 몸소 대민 지원에 나서주셨는데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세아는 최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에 소름이 돋았다. 자, 이제 휴식은 끝났다. 슬슬 몸 좀 풀어볼까? 아직 정상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세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 멀리 산 아래에서부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그들이 있는 쉼터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저건. 오태식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검은색 해병대 마크가 선명한 수리온 헬기 한 대가 그들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윽고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완전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능숙하게 하강하기 시작했다. 현 시간부로 훈련 상황을 한 단계 격상한다. 지금부터는 단순 구보가 아니다. 적 특작부대 침투 상황을 가정한 가상 전투 훈련을 실시한다. 여러분은 우리 해병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정상까지 이동하면 된다. 물론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겠지. 세아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헬기에서 내려온 해병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 소총의 총구가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을 향하는 듯한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세아의 눈이 번뜩였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이제 도망칠 곳도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생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덫을 놓은 것은 그들이 15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박진우의 아내 고작 대위 강세아였다. 수리온 헬기의 강렬한 하강풍이 문수산 중턱을 휘감았다. 흙먼지와 나뭇잎이 폭풍처럼 휘날리며 최강민 일당의 얼굴을 가차없이 때렸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등산복은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볼품 없어졌다. 로프를 타고 하강한 10여 명의 해병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방어 진영을 구축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 소총의 검은 총구는 마치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차갑게 느껴졌다. 뭐 하는 거야? 총 치워, 이 새끼들아.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오태식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고함에 반응하는 해병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현장 지휘관 강세아 대위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강철 인형과도 같았다. 현 시간부로 귀관들은 중요 보호 대상 민간인이다. 지금부터 통제에 불응하거나 작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시 즉각 제압 후 강제 이송 조치한다. 이상. 선임인 듯한 중사가 다가와 기계적인 목소리로 통보했다. 그의 눈빛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이었다. 자, 이제부턴 실전이다. 세아의 선포와 함께 훈련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방 100m 적 출현. 전원 신속히 은원패. 세아의 고함이 터져나오자마자 해병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주변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 최강민 일당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한 해병의 거친 손길에 의해 바위 뒤로 내동댕이 쳐졌다. 대가리 숙여. 죽고 싶나. 해병의 험악한 목소리에 최강민의 아내 김유라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흐엉, 나 집에 갈래. 오빠, 나 무서워. 닥쳐. 지금 우리가 집에 가게 생겼어? 저 미친 여자 좀 어떻게 해보란 말이야. 최강민은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청룡그룹의 황태자라는 타이틀은 총구 앞에서는 종이장보다도 쓸모없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동, 이동. 다음 엄폐 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한다. 엄폐와 질주가 반복되었다. 포장된 등산로는 의미가 없었다. 해병들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루트를 따라 가파른 산비탈을 수직으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최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군장을 맨 해병들의 손에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산을 올랐다. 값비싼 등산화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온몸은 긁히고 찢긴 상처투성이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시야가 탁 트이며 문수산 정상 표지석이 눈에 들어왔다. 목표 지점 도착. 전원 주변 경계 태세 유지. 세아의 명령에 해병들은 정상 주변에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최강민 일당은 마치 포로처럼 그들 한가운데에 내팽개쳐졌다. 모두가 탈진하여 흙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아무도 입을 열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또다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전의 수리온보다 훨씬 더 크고 육중한 소리였다. 잠시 후 산 정상 바로 옆 공터에 거대한 헬기 한 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글자와 함께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즉 중장이 탑승하는 지휘 헬기였다. 최강민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일개 대위가 지휘하는 훈련에 해병대 사령관의 헬기가 왜 나타나는 것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군인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주변의 모든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외쳤다. 필승. 산 정상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었다. 박진우 소령 역시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는 해병 대사령관 강태준 중장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전 해병대원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진우는 아내가 벌인 일이 사령관까지 알게 된 것에 대해 덜컥 겁이 났다. 아무리 아내가 이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태준 사령관은 도열한 해병들을 지나쳐 곧장 강세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강 소장. 강 소장? 최강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은 분명 강세아 대위를 향해 강 소장이라고 불렀다. 소장.
별 2개 사단장급 지휘관을 칭하는 말이었다. 세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령관에게 경례하며 대답했다. 필승. 사령관님께서 직접 행차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단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지. 사령관의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최강민의 머리를 내리쳤다. 최초 여성 사단장? 그 순간 세아가 입고 있던 군복 상의의 대위 계급장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나타나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을 강세아 대위라고 소개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거대한 기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무례를 범한 자들을 직접 단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령관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최강민 일당을 향했다. 자네들이 감히 내 딸과 사위에게 그런 짓을 벌였다지. 딸과 사위? 최강민의 사고 회로는 완전히 정지했다. 강태준 해병 대사령관의 딸이 강세아 소장이고 그의 사위가 바로 자신이 15년 동안 괴롭히고 조롱했던 박진우 소령이라는 사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었다. 오태식과 윤대영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강민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간신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강태준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고 두려웠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고개 들어라. 최강민이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령관의 분노가 아닌 깊은 경멸의 눈빛이었다. 나는 군인이다. 민간인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 말에 최강민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너희들이 모욕한 것은 단순히 내 딸과 사위가 아니다. 너희는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부심을 짓밟았다. 특히 박진우 소령은 단순한 내 사위이기 이전에 여러 차례 목숨을 걸고 서해 NLL을 사수해낸 자랑스러운 해병이자 영웅이다. 그런 영웅을 일개 부대원도 아닌 민간인이 그것도 과거의 악연을 들먹이며 조롱하고 핍박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산 정상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너희 청룡그룹, 최근 방산 비리 혐의로 국방부 조사가 들어간 것 같던데 아주 흥미롭더군. 내가 힘을 좀 보태줘야겠어.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해병대 수사단 인력을 파견해서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주라고 지시하겠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령관님, 제발 그것만은. 최강민에게 회사의 비리는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사령관의 눈빛은 요지부동이었다. 자, 이제 쇼는 끝났다. 강세아 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대위가 아니었다. 해병 2사단을 지휘하는 냉철한 지휘관, 청룡 사단장의 모습이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군용 헬기로 즉시 이송 조치한다. 목적지는 해병대 2사단 영창이다. 군사보호구역 내 작전 방해 및 군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푹 쉬도록 해라. 영창이라니요. 소장님, 저희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아까는 군사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민지원 인력 아니었나?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면 그게 바로 군 기밀 누설이지. 안 그런가?
강세아의 논리정연한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해병대원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최강민 일당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헬기로 끌려갔다. 헬리콥터 문이 닫히기 직전 최강민은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강세아 소장의 옆에 당당히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도 조롱도 아닌 그저 무심함 그 자체였다. 최강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15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짓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문수산 정상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태준 사령관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했다, 박서방. 자네 같은 훌륭한 해병이 내 사위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진우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세아는 그런 남편의 팔짱을 꼭 끼며 미소 지었다. 15년간 진우를 짓눌렀던 악몽은 그렇게 포항의 밤바다처럼 시리도록 푸른 문수산 정상에서 완전히 끝을 맺었다. 사흘 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해병대 이사단 위병소 앞으로 3명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최강민, 오태식, 그리고 윤대영이었다. 사흘 전 입고 있던 명품 등산복은 흙과 땀 그리고 정체 모를 얼룩으로 뒤범벅되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다. 그들은 단지 영창에 갇혀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군사작전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는 명목 아래 사흘 내내 해병대 수사관들에게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아야 했다. 신문 내용은 당연히 청룡그룹과 관련된 온갖 비리 의혹들이었다. 군납 비리, 하청업체 갑질,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 수사관들이 들이미는 증거와 서류들은 최강민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건 모함입니다. 최강민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깃털보다도 가벼웠다. 그가 영창에서 정신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청룡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은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검찰의 합동 압수수색을 당했다. 언론은 연일 해병 대사령관이 직접 칼빼 들었다며 청룡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강민 일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위병소를 나온 그들 앞에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내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원망 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오빠 때문에. 오빠가 그까짓 자존심만 안 세웠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회사 망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아내들의 울부짖음에도 최강민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문수산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 지옥 같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강세아 소장의 차가운 눈빛, 박진우의 무심한 표정, 그리고 하늘을 뒤덮었던 헬리콥터의 소음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한 달 후,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이사단장 관사. 넓은 창 너머로 서해의 낙조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박진우는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생각해요? 샤워를 마친 강세아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위험 있는 사단장이 아닌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냥 이제 정말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우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15년 동안 난 그날의 기억에서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어.
해병대에 입대하고 장교가 되고 아무리 강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마음 한구석엔 늘 그놈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내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난 그냥 내 남편을 괴롭히는 놈들이 꼴 보기 싫었을 뿐인걸요. 세아는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며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도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걱정했어. 아버님까지 나서실 줄은 몰랐고. 아버지는 당신이 서해에서 큰 공을 세웠을 때부터 이미 당신을 자랑스러운 사위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번 일은 그냥 핑계였을 뿐이야. 눈에 가시 갔던 방산 비리 업체를 합법적으로 손볼 좋은 기회였던 거지. 세아의 말에 진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보통이 아닌 장인과 아내였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웠다. 15년간의 악몽을 끝내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 시각 15년 만에 개설되었던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문수산에 올랐던 동창생들의 입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박진우 아내가 투스타 최강민네 회사 군대에 찍혀서 망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했다. 그때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다. 발신인은 최강민이었다. 박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학창시절 저의 어리석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동창 여러분께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최강민의 굴욕적인 사과문을 시작으로 오태식과 윤대영의 사과문이 뒤를 이었다. 시끄럽던 채팅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다. 문수사는 경치가 좋더군요. 다음에 등산하실 분들은 사전에 군부대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뒤에는 발신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과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강세아 과. 그 메시지를 끝으로 채팅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짧지만 강력한 그 한마디는 동창회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서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관사 소파에 기댄 채 진우는 아내의 휴대폰에 뜬 그 메시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시리도록 푸르렀던 문수산의 하늘과 동해의 칼바람,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터널을 지나 그는 마침내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